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에 하나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과정으로서 두 번째 시간인 민법의 기본 골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은 이제 입문과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강의 속도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우리 민법은 총 1118조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조문이 굉장히 방대하죠. 그런데 이러한 민법 조문은 또 크게 5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편은 민법 총칙, 제2편 물권편, 제3편 채권편, 그 다음에 제4편 친족편, 제5편 상속편, 이렇게 총 5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4편 친족편과 제5편 상속편은 우리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총 3편이 남아 있는데 제1편 민법 총칙, 제2편 물권편, 제3편 채권편입니다. 자, 제1편 민법 총칙은 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편 물권편과 제3편은 구체적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든다면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2편 물권편에서는 그 권리를 구체화시켜서 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편에서는 채권편에서는 그 민법 총칙의 권리를 구체화시켜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총칙의 의무를 채권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편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를 제2편 물권편에서는 물권행위, 제3편 채권편에서는 채권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행위로서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 그 계약으로서 전형계약 15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5종 계약 중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법률행위라든가 물권행위, 채권행위, 그 다음에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괄적으로 이런 거 있다. 일단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법 전체가 이렇게 논리적,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을 하면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민법 총칙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물권편, 채권편의 총칙 일반적 규정으로서 물권편, 채권편을 정확하게 모르면 민법 총칙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반대로 민법 총칙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물권편, 채권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민법 총칙과 물권편, 채권편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규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민법 공부가 쉬워집니다. 특히 요즘에 출제 경향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민법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그런 차원에서 민법의 기본 골격이라는 강좌를 마련해 본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민법의 기본 골격도 민법의 체계를 잡기 위한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제가 또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보면요. 이 사람을요, A, B, C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뭐 홍길동, 뭐 김복동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갑, 을, 병, 정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가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있다고 합시다. 이 갑이 자기의 어떤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하면
자, 이 주택은 건물로서 부동산에 속하고 이러한 부동산은 물건에 속합니다. 즉 우리 민법에 물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건물을 갖고 있고 그 상위 개념으로 부동산 내지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갖고 있다는 뜻은 갑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소유권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은 뭐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갑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소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도 있고 즉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 거, 이건 법적으로 이런 것을 수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수익. 그리고 직접 거주한다, 사용하는 거, 이거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갑은 그 주택을, 소유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아예 처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갑이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 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것을 이제 처분이라고 그러죠. 물론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서 처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거기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건물로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용시키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에게 이제 그 건물을 주택을 처분한다고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은 일단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면서 보통 이제 자 매매 대금이 1억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계약금으로서 을이 갑에게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통 이 매매 대금의 10분의 1 정도 즉 1,000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주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뭐 중도금을 치른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한 달 지나서 이제 매매대금 잔금을 치르기로 이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대신 그 대가로 매매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청구권은 어떤 특정인인 사람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청구권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또 다 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에 속하는데 물론 이제 어떤 청구권은 이제 물권의 효력으로서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청구권은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에 속합니다. 즉 뭐냐면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이것을 특정인이라고 그러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어떠한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청구권과 채권은 좀 비슷한 말 같죠?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강좌를 마련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번 봅시다. 갑이라는 특정인이 을이라는 특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즉 갑은 을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여기서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을도 갑에게 매매대금을 주는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즉 을이라는 특정인이 갑이라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채권도 이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나중에 이제 물권과 채권과 또 그 개념을 비교해서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갑과 을 간의 갑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정한 채권이 발생한다. 즉 이것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말하면 권리라고 그랬죠.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채권자가 있으니까 채무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채무자고, 즉 뭡니까? 을은 매매대금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을의 입장에서 보면 또 갑도 채무자입니다. 즉 을이 채권자이고 갑이 채무자라는 얘기죠. 즉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채무를 이제 채권법에서는 채무라고 하지만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채권과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는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고 채무라는 의무가 발생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갑에서 을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물론 이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그 대가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보유해요? 아니잖아요. 그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갑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즉 상실하고 을이 이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갑이 매매 계약을 해서 을에게 처분하기 전에 그 타인 병이라는 사람에게 그 임대를 해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임대 수익이 뭐예요? 월 차임 내지 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차 기간 중에 이 병이라는 임차인이 죄송합니다. 병이라는 임차인이 월세를 안 줘요. 그러면 갑은 이제 방을 빼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법적으로 이제 그 병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그런 거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고 그런 게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해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방을 안 빼줍니다. 그러면 병은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갑은 병에게 두 가지 권리를 근거로 해서 그 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월세를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방을 명도하라, 나한테 돌려달라 이거죠.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갑이 소유권을 침해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병에게 그 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이제 용어를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갑이라는 사람은 일단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를 권리의 주체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 그리고 권리에는 의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채권 채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채무가 따르는 겁니다. 즉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른다. 그래서 그냥 제가 권리 그러면 그 안에 의무가 내포된 개념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갑은 권리를 이렇게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데, 이런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의 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는 의무의 주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말로 권리 의무 주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의무 능력. 그렇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이제 의무 능력. 그래서 아무튼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은 권리 능력도 그런 게 있다. 일단 그렇게 아십시오. 인문 과정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갑은 권리 능력자로서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을도 아까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권리 주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 법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 두 번째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권리 주체를 법인격 내지 법적 인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인격, 법적 인격. 그래서 갑과 을은 법인격이 있는 겁니다. 법인도 법인격이 있고 자연인도 법인격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권리 주체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일단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가 임신 중에 있는 태아, 그렇죠? 임산부가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자연인은 아니죠. 그렇다고 법인도 아니죠. 그래서 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즉 권리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있는 태아를 자기 아빠가 될 사람이죠. 아빠가 될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자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뜰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있는 그 태아 자기 아이에게 건물을 하나 남겨놓고 싶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이제 태아 앞으로 이 등기소에 찾아갔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 태아는 소유권을 보유할 수가 없는 거죠. 즉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내가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데 너무 이뻐서 내가 건물을 하나 애완견을 주고 싶다. 안 되죠. 애완견은 자연인 내지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즉 권리 주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래서 뭐 법인도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죠. 그래서 뭐 주식회사가 자기 건물 있으면 주식회사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보고. 근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조합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조합. 이 조합은요, 우리 채권편에 나오는데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 이거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성원이 조합원이 있죠. 그래서 조합재산은요, 이건 조합재산이 아니고 조합원들의 재산이에요. 조합원들의 재산. 그래서 조합원들의 이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특수 조합이 있어요. 즉 특별법으로 인정되는 특수조합, 이런 것은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법인이니까 권리 주체가 되고 거기에 그 명의로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겠죠. 소유권 등기를. 그렇죠?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 이제 권리의 대상인 권리의 객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객체로서 뭐가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잖아요. 건물. 그렇죠? 자, 건물은, 주택으로서 건물은 뭘 하겠어요? 부동산이라겠죠? 그동안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주택인 건물은 물건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물권에 속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물권은요, 우리 민법의 물권편에 총 8종이 규정되어 있어요. 물론 관습법상 뭐 분무효 기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관습법상 이게 물권도 있는데, 우리 물권편에 규정된 건 총 8종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에 영입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그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도 하나의 물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권이라는 그 소유권, 그렇죠? 물권이라는 소유권. 그래서 이제 이 소유권이 물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이 있는 겁니다.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민법 총칙과 물권편, 채권편이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요. 권리, 그 다음에 물권, 채권 계속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살피는 것은 물권과 채권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상위 개념으로 이제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물권의 객체는 이제 이 물건이고, 이런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부동산에는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반면에 이제 물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권리로? 채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채권. 그러면 채권의 객체는 뭘까요? 채권의 객체. 조금 전에 봤잖아요. 갑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기에서 갑은 을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겠죠. 어떤 행위예요? 매매대금 지급하라. 내가 건물을 넘겨줄 테니까, 건물 소유권을 넘겨줄 테니까 매매대금을 지급하라. 즉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그 행위를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의 대상의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 행위입니다. 채무자 행위. 이것을 다른 말로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또 반대로 을이 또 갑에게 또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즉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그 대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그 채권의 객체는 뭐예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그런 갑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채권이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을의 채권의 객체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행위죠. 그렇죠? 그것이 다른 말로 이제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이 권리의 객체가 있는데 그것은 권리의 대상이라고 그러고요. 권리의 대상. 이제 우리 민법은 권리가 크게 두 개가 물권과 채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객체는 물건, 즉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래서 결국 구체적으로 본다면 물권의 객체는 건물과 토지, 그 다음에 동산이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객체.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다른 말로 급부.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의 이제, 그,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 이제 눈치를 좀 채셨겠지만, 권리 변동은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건물 하나 신축했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소유권을 갑이 취득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민법에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 지금 알 필요 없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원시 취득했다는 건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즉 자기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자기 소유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권리가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죠. 사실 자기가 공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자기가 소유권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어떤 소유권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권리가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 권리 주체인 갑에서 권리 주체인 을로 소유권이 변경됐잖아요.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됐죠. 그럼 권리가 변경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면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즉 소유권이 소멸했어요. 갑의 입장에서는. 즉 이것은 이제 또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상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렇죠?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이제 상실한 거고 이것을 이제 권리가 소멸한 거죠. 그래서 권리의 이 변동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화면의 이미지는 이제 여기 이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물권의 변동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래서 아무튼 물권의 상위 개념으로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권리 변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 변동은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권리의 발생을 권리의 취득이라고 그러고, 아까 의리란 권리 주체로서 권리를 취득했다는 뜻이죠, 매수인이. 그 다음에 그 갑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권리가 소멸했지만 우리가 갑을 바라볼 때는, 근데 갑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리 변동은 권리 발생 변경인데,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인데, 이걸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권리의 취득할 때 득자, 그 다음에 권리의 상실할 때 실자,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할 때 그대로 변경을 쓰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약칭해서 권리의 득실, 변경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권리의 득실, 변경,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이제 권리 변동을 이제 정리하자면, 권리 변동은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데,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이걸 약칭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법의 기본 뼈대 내지 골격이라는 게 뼈대라는 뜻이잖아요. 기본 뼈대. 그래서 기본 골격은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러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수로 살을 붙여야 되겠죠. 살을. 그 살이 뭐냐? 권리의 내용, 권리의 효력입니다. 자, 권리로서 이제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이 건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거주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한다고 했죠. 사용.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놔서 월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 그 다음에 을과 매매계약처에서 을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처분.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은,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아까 물권에는요,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제 이 지상권이라고 처음 예를 들어봅시다. 지상권은 이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다른 사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분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상권자는 사용 수익만 할 수 있어요. 용익만 할 수 있어요. 처분은 자기가 소유권자가 아니까 처분을 못 하죠. 그렇죠?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형법상 제목이 따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처분은 원래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내용이 소유권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튼 권리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리 내용을 봤는데, 이제 권리의 효력을 볼게요.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이미지, 화면에 떼진 이미지는 물권의 효력이라는데, 물권도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가구 집에서 사는데 월세를 안 준다. 그럼 이것은 임대차 계약 위반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 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명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의, 즉 권리의 효력으로서 이렇게 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및 반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물권의 효력 내지 권리 효력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의 효력은 이제 각 권리마다 달라요. 권리마다 다릅니다. 당연하죠. 권리의 내용이 다르니까 권리의 효력도 다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권리마다 권리의 내용도 다르고 권리의 효력도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이 민법의 기본 골격이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살, 그렇죠? 살을 붙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권리 내용, 권리 효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민법 총칙에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그리고 그 상위 개념인 권리에 대해서 민법 총칙에 규정해 놓고, 추상적, 일반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물권법, 채권법에 가서 제2편 물권편, 제3편 채권편에 가서 구체적인 물권의 내용,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을
그 다음에 물권의 효력, 채권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을 씌워서, 살을 덮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문제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내용에 대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지만 주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권리의 내용, 권리 효력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권리 내용, 권리 효력은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요, 민법 총칙에서요, 민법 총칙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의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여기 대해서는 시험 보면 안 들어가요. 교재도 없잖아요. 그리고 권리 변동부터 교재가 나오잖아요. 즉 법률 행위, 권리 변동, 그 중에서 법률 행위부터 이렇게 그 교재 내용이 나옵니다. 강의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권리, 법률 행위, 뭐 이게 뭔가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또 와 의무 이런 거, 그런 것을 모르고서 접근하면 민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입문강에서 이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그 개념, 상위 개념으로서 이제 권리 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또 화면에 다른 이미지를 띄웠는데요. 이것을 이제 나무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나무로. 이미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자, 민법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민법이라는 나무가. 민법이라는 나무의 기본 줄기는요, 큰 줄기는 권리 의무죠. 권리 의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권리 의무 상태에서 이제 그 권리 큰 줄기에서 세 개의 가지로 나눠지죠.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그 다음에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권리 변동에는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이 있다. 그리고 이 권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 발생이 권리의 취득이라고 하고 그 권리 소멸을 권리의 상실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고 한다. 맞죠? 일단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또 객체가 있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뭡니까? 물건. 그 다음에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 행위, 급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민법의 기본 권격이 이겁니다. 민법의 기본 권격.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권격에 이제 살이 씌워지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권리 내용 효력이 있죠. 물론 이제 권리 종류도 있겠지만, 그래서 권리 종류는 아무튼 우리 시험법에 관련해서는 물권과 채권이다. 맞죠? 물권과 채권이다. 구체로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권은 아까 말씀드렸지 민법에 규정된 거 8종류인데, 채권은 일단은 채권 계약이 15종이라 했잖아요. 그 15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러 가지 권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매매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매도인과 매수인의 그 채권이 있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나 채권,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나 채권, 그 다음에 또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월세 수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 종류는 채권에는 굉장히 또 많아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 아까 봤었죠. 소유권의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효력으로서 또 우리 물권에서는 물권의 청구권에서 뭐 방해 제거 청구권, 뭐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 돌려달라, 월세 안 되니까, 그쵸?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이제 민법의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기억력은 이미지를 봄으로써 그 이미지가 오래가요, 기억이. 그래서 일단 민법의 기본 권력, 딱 그러면 이 이미지를 딱 떠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떠오르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권리, 그 다음에 그 구체로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를 이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권리 종류, 내용, 효력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법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법의 기본 골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점점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이제 또 이제 다음 강의를 계속 하겠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민법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민법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